2020년은 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네. 방망이를 길게 잡고 투자하시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2200에서 다시 한번 꺾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에 단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여기서 또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때 많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홈런을 쳐야 되는 타이밍인지, 번트를 대야 되는 타이밍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판단이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사실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15% 먹고 팔지 아니면 100%를 가져가야 될지는 시장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종목이 그죠? 이게 100%짜리인지 아니면 50%짜리인지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저 종목 좋대라고 들어가니까 10%, 15% 먹고 막 팔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 고객자산 운용할 때도 3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종목은 안 산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5%, 10% 올랐을 때 막 팔고 싶은 마음이 욕망 없어요.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뱃사부님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15% 이런 장에도 15% 나면 많이 나는 거지만 내가 100% 보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유혹이 없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매매일지야. 매매일지 처음에 종목 살 때 내가 이거 왜 샀는지, 그 나의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거기 적혀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 그런 거 없이 누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유도 없이 들어가고 딱 사놓고 있으면 한 20% 오르면 그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기는 쪽팔리고 뭐 약간 이런 경험들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많이 사시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냐인데 9만 원에 사실 때는 12만 원 당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7만 원 가니까 엄청 불안한 건데, 삼성전자의 그 세계적인 경쟁력, 모바일에서 1등이고 반도체에서 1등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가 지금 쫓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이 시장을 깨뜨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과거에 5년 전 삼성전자, 10년 전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장기 추세는 3년 안에 10만 원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통 내가 8만 5천 원에 샀던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뭐 삼성전자를 뭐 강하게 추천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주식 매매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를 보는, 그럼 어떻게 목표가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상 주식을 딱 들어갈 때 저는 10년 차트를 봐요, 항상.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파는 가전이나 모바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경기 소비재고, 그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디램 뭐 이거 쌀 역할을 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이클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10년 차트를 보면서 지금 정도의 이익에서 내년에 이익이 얼마 나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 그렇게 이제 목표 가격을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뱃사부님은 그러면 목표가 자체가 아까 텐베거 종목만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100% 나는 것만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잡아내는 방법을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텐베거 종목 찾는 법. 노하우 방출. 아니면 그냥 종목을 얘기하셔도 되고, 이거 사세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역발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역발상이라는 게 뭐 오히려 망해가는 회사. 그럼 지금 러시아 국채 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좀 위험한데 세상적인 뭐 자산 가치가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지분 신고한 종목 중에 대륙제감 같은 거. 그러니까 그때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나서 주가가 막 저평가됐을 때. 근데 이 회사가 살아나면, 다시 영업이 살아나면, 며칠이면 이익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런 회사는 크게 갈 수 있다. 아, 그때 공장 화재 사건 났을 때. 그렇죠. 화재 났을 때 이제 화재 난 이후부터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텐베그가 가능한. 대륙재관 대주주가 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취재 때문에 대륙재관을 기자 생활 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친분이 좀 생겼는데, 저는 이제 화재가 완전히 다 해소되고 깔끔히 해소되고 신공장 짓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아마 그때 파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륙재관 저는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뱃사부님 알게 되고, 아, 뱃사부님 과거에 대륙재관에 많이 투자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대표이사한테 혹시 이런 분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알지? 네, 많이 괴롭혔지,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매일 그것도 탐방하고, 전화하고 그랬으니까, 회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회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부탁가서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부탁가서, 야, 여기는 안 터지는 부탁가서 왜 이런 거 쓰라. 그때 우리 삼겹살 먹을 때도 보면, 항상 그거 있잖아요. 썬버너인가요? 그거 열어보면서, 뭐 주인 아주머니한테 식당 아주머니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터지지 않는 뭐죠? 맥스였나요? 맥스부터 맞아요. 맥스부터. 아니 그거 써야지 왜 이거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주주로서 또 그런 행동, 주인 의식을 갖고 맞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발상. 1번 역발상.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거는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최근에는 뭐 2차전지 이런 것도 메가트렌드였죠. 메가트렌드였고, 그 2000년도 때는 IT 버블이었잖아요. 그때가 뭐 3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 그다음에 투자했는 게 전화기 만드는 회사였대요. 그렇게 무선 전화기.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텐베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통신회사.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은 메가 트렌드에 속한 종목을 사라. 뭐, 무조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는 뭐,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메타버스, 뭐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자율주행 한 중간 정도 왔다고 보고, 로봇도 지금 국가적인 면에서는 뭐 중간 정도로 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계속, 왜냐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적인 면에서. 또 물론 실적인 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봇하고 뭐 자율주행은 바로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중간 레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앞서 나간다면은 오히려 뭐 이종 장기, 지금 뭐 제약 바이오들 이런 것들 많이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종장기, 동물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심어서 그 1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뭐 내가 심장도 생산하고 간도 생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장기를 한번 피voting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성장주도 투자하세요? 네네. 그런 것도 많이 투자합니다. 해상장도 투자를 하고 생장도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테마주라고 불릴 것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게 시장에서는 트렌드 나오면 약간 테마성으로 확 올렸다가 꺼지고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안에서도 진짜 배기를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야 메타버스 좋다더라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깨진 분들은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고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은 거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미리 사서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봇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최근에서야 좀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뭐 삼성이 투자한다고 그러고 인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고, 그러고 뭐 물론 현대차에서 로봇 다이내믹스도 인수도 하고 뭐 삼성에도 또 뭐 한다고. 결국은 이것도 대기업들이 결국은 내가 봐서는 이제 결국 뛰어들어서 그걸 장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하위단에서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부품단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메가 트렌드. 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회사가 이제 네. 흑자인 기업에서 갑자기 흑자인 기업으로 전환되는 기업들. 뭐 최근에 뭐 종목으로 따지면 H&M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뭐 계속 적자를 하다 한번 턴어라운드 되면서 엄청나게 뭐 20배 정도 올랐죠. 네, 20배 넘게 올랐죠. 흥슬라라고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테슬라였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이 추가되는 거죠. 새로운 사업. 원래는 뭐 다른 사업을 하고 뭐 꿀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국유재지 같은 예. 그래픽 뭐 이렇게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신사업이 추가되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자산주들이 많아요. 평가되고 자산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석이조일 때가 있죠. 국일제지도 지분 신고 그때 하셨었죠? 예, 했었죠. 네. 그때 국일제지 신고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또 저도 한번 봤었는데 시가총액이 그때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100억까지 맞아요. 이제 빠졌었고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투자가 입장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질문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놨었잖아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만 보고 또 이익이 막 적자가 많이 났었으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기업 가치가 그냥 거의 이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꼼꼼하게 다 따지셔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고 투자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주주 관련주들을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제주주에 많이. 그 말고도 제주주. 그러면 그 숨어 있는 가치는 땅의 가치라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에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걸 주변 시세랑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다 했어요. 오히려 뭐 그렇게 국토부 자료까지도 해서 국토부에서 다음에 이 도시 계획상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 네,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쪽 근처에 있는 부동산 탐방을 가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직접 탐방까지 가시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전자공시 같은 데 들어가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부가액이니까 실제 가치는 또 전혀 다른 거죠. 실제 가치를 알아보려고 실제 가보시기도 하시고 싸게 사서 장부가액이 엄청 싼 것들이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 장부. 그럼 오히려 더 PBR이 사실상보다는 장부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흔히 이제 저희가 자산재 평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반영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장부가로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재평가하면 재평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제지회사들의 오너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재평가 아예 안 하는 거죠. 20년, 30년 옛날 장부가 그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죠. 대부분 PBR이 0.2 이하들이 많았어요. 0.2 이하들이 그럼 이제 잔뜩 사신 다음에 자산 재평가 빨리 해라라고 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때로는 해줘요. 그래서 자기도 무슨 니즈가 있을 때라든지. 본인들도 주가가 올라야 될 니즈가 분명히 생기니까. 생길 때 자기들이 사서 재평가를 해요. 저도 기업에 잠깐 있어봤지만 분명히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다든지 뭐 할다든지 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증자 뭐 이런 거 할 때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회사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같은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같은 수량은. 그러면 그때가 필요하고 아무튼 내부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값어치를 올려야 되니까 뭐 흔히 말하는 안 좋게 해서 이렇게 작전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야, 우리 회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그럼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산가치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호재, 뭐 이왕 공급이 나왔으면 뭐 제대로 좀 해가지고 제대로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회까지 이제 가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배서부 그런 제지주에 대한 가치 투자 부분하고 일반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데 이 주식 뭐 PBR 0.25, 0.3인데 너무 싸다.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수익이 잘 안 나요. 가치 투자자. 맞아요. 그렇죠. 수익 잘 안 나잖아요. 분명히 자산 가치는 1,000억인데 이 회사가 왜 300억에 거래되냐.
그런 주식만 이제 사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많죠. 꽤 많은데 수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이 산 주식들을 보면 보수적이다 보니까 성장주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자산 가치 대비 싼 주식을 산다.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너무 안전한 주식을 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한 주식을 사면서 300억, 1000억짜리인데 300억의 시총에 사면서 그분들 마음은 500억, 600억 가면 또 팔아먹으려고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이렇게 싼 주식을 왜 안 사냐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올라오면 팔려고 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 주식을 사서 전부 다 좀 올라오면 싸게 사서 올라오면 팔아먹으려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저는 배사부님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제지주 보면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일반 가치 투자자분들은 수익도 나고, 그죠? 적자 나면 안 사죠. 수익이 나면서 PER도 3배, 4배면서 PBR도 낮은 거. 그런 주식을 많이 사시는데 위험이 없는 곳에 수익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금은 수익이 없잖아요. 1%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를 사더라도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인데 위험하지 않은. 맞습니다. 그걸 이제 위험해 보이는데 안 위험하고. 안 위험한 거, 그죠? 그렇죠. 그런 걸 찾아야 그게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사부님 같은 분 만나보면 아니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쫙 이렇게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아 위험하지 않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텐베거 종목을 제가 텐베거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저희는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300% 예전에 이제 화장품 모멘텀 이런 거나 아니면 2차전지 모멘텀 300%에서 한 많이 먹은 게 한 700%?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700% 먹고 팔았었죠. 기관 투자가 700% 나면 대단한 겁니다. 많이 먹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름이 OCI로 바뀌었잖아요. 동양제철화학 같은 거. 그 동양제철화학 OCI가 폴리실리콘이라는 성장 산업이었죠. 그 2007년도에는. 그죠. 그때는 제철화학을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 좀 섹시하지 못한 옛날 구닥다리 비즈니스가 같은 거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PBR이 그때 0.4 밑에서 거래됐었어요. 아니 뭐 제철화학인데 뭘. 그랬다가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를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1등이 되겠다.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PBR이 4.5배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10배 이상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가치주인데 아까 신성장 산업이 딱 붙을 때 네, 그랬을 때 10배가 난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다 보면 가끔씩 있죠. 가끔씩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서도 이제 탈락 기준과 관심을 갖는 그 기준이 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 부분에서 잘 하다가 새로운 성장 산업을 붙이는 기업을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더 좋죠. 네, 근데 기존의 사업도 제대로 못 하던 기업이 우리 이런 거 새로운 거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꼭 보면 그런 기업들이 보면 2차 전지 할 때는 2차 전지 한다 그랬다가 LED 할 때는 또 LED 한다 그랬다가 막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아까 제가 얘기한 테마만 따라가는 테마를 쫓아다니는 신성장을 하는 듯한 기업. 그런 기업에 우리가 함부로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3년에서 5년 동안의 기사를 저는 다 검색을 해봐요. 혹시나 이 회사가 지금 2차 전지 무슨 응급제나 뭐 이런 거 한다는데 과거에도 이런 내력이 있나라고 보면 그런 기업들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태양광 할 때 태양광 한다라고 막 하고 또 바이오가 한창 날아갔던 2017년도에 또 무슨 바이오 한다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런 기업이면 이 회사는 구라 기업이구나 하면서 탈락 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업 찾는 것도 뭐 재무제표나 뭐 아까 본 신선당 동력, 그다음에 테마 이런 것도 보시지만 실제 기업 투자하거나 파실 때는 차트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꼭 살 때하고 팔 때는 무조건 보죠. 투자자들이 사고 팔 때 봐야 될 차트 몇 가지만 이렇게 집어주시면. 살 때랑 팔 때 보신다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 때 이런 차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 이런 차트에서는 사는 걸 멈추고 팔 때도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특히 뭐 위기 때 뭐 이렇게 종목이든 시장이든 뭐 쌀 때 사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저평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차트가 좀 망가질 때가 더 많죠 오히려. 오히려 그럼 이제 망가졌다기보다는 뭐 거의 오로지 횡보하거나 오로지 많이 횡보하거나 여기 이평선이 결집돼 있을 때가 많고 결집돼 있거나 그럼 결집돼서 이제 그 응축이 돼 있을 때는 이제 위로 튈 가능성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응축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정배열화 되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이때 차트가 이뻐지려면 원래 정배열이 되고 가야 많이 가잖아요. 이평선으로 따지면 그럴 때가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응축되거나 그다음에 그걸 고르거나 아니면 차트가 역배열에서 살리려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캔들을 보는 거죠. 캔들에서 모양이 이쁘게 나오면은 이제 역배열에서도 왜냐면 바닥에서 사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차트가 역배열에서 결국 돌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정배열에서 사라 그러는데 정배열에서 살려고 하면은 차트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근데 거죠. 이제 거기서 싸게 살 수 있는 비법은 하나는 캔들을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역배열에서 결국은 돌아서는 게 캔들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거든요. 캔들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평선 다시 정배열로 가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캔들로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캔들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 신호로 보는 게 밑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잠자리형이라든지 꼭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석형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반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일중 차트나 이래 보면 이제 고점 쳤다가 이제 뭐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오듯이 그러면 바닥에서 이래 무너지는 차트에서 사지는 않으실 거고 캔들을 보신다면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이제 바닥 신호 밑꼬리가 길게 달린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망치형처럼 나오는데 밑꼬리 길게 달려서 그 바닥에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딱 다 잡아서 종가를 많이 쳐올려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런 걸 보세요. 캔들이 사실 이게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책에는 함축적인 몇 가지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그거만 해도 거의 확률이 엄청 높은 캔들 한 4-5가지 종류를 넣어놨어요. 바닥에서 고점에서.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나타나는 신호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지면 도치형이 이제 나와요. 도치형이 나오면 도치형이 아까 뭐 이게 아래게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위에가 나올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이제 십자형이 나오면 십자형이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와 매도가 힘이 진짜 균등인 시간이 나오죠.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이게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힘이 중간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가면 위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는 거고. 왜냐면 힘이 균등인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양봉이 있다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탈피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 대신에 이게 충분히 하락을 했을 때, 그냥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가 아니고, 도치형 많이 나오죠.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도 많이 나오죠.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왜냐면 몇 배를 주고 하락을 했을 때 잡아야 되니까. 보고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이게 완전, 그 십자형 이후 양봉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건 전환형이구나.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 이제 시장 하락할 때 거의 음봉으로 하락을 많이 하잖아요. 음봉으로 하면 이제 하락하면 이제 거의 뭐 다들 그때 보통 뭐 투매가 나오고 이럴 때죠. 근데 이게 갑자기 하락을 안 하고 이게 그 다음날 갭 상승하고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양봉이. 이거 뭐지? 이러면은 그 전날에 하락한 것들이 갑자기 이걸 이렇게 양봉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잖아요. 파란색 속에 이렇게 나온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왔을 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 심리가 벌써 파랗게, 그 다음날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누군가 감지를 한 거고, 올라갈 기미를 감지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연봉을,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더 나와. 그러면 그 음봉을
그 하락했던 그 원봉을 감싸는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네. 거의 이제 바닥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거죠. 이거 아마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라는 거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에 이렇게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몇 페이지예요? 이게 185페이지인데 185페이지. 대표적인 뭐 상승전환 패턴 해가지고 네 가지, 그다음에 하락전환 패턴 해가지고 네 가지 캔들 차트를 여기다 설명도 하고 여기에 별표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별표가 많은 거는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양봉, 음봉 정도만 알지 이 캔들 차트의 패턴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이 책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기본기는 완벽하게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 오늘 오랜만에 박세입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길님 다음번에도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껴서 또 재미난 얘기, 실제 투자자로서의 오늘 얘기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많이 거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뱃사부님이야 여기 뭐 주인이시니까 가끔 또 제가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